어제 단일화 발표 이후에 아직 안철수 후보님을 뵙질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의총장에 오신다는 전가를 방금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11시에 뵙게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단일화 내용에 대해서는 단일화 이후의 공동 경영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아직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정책 협의팀을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책을 먼저 조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을 함께 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정책을 조율하고 어떤 정책으로 서울시를 운영할지에 대해서 일단 이제는 좀 구체적인 합의를 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양 캠프에서 어떤 공약을 서로 취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 작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약을 먼저 발표하는 모양새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예상하시겠지만 함께 공동 운영한다는 뜻은 서울시에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안착시키는 그런 시도가 당연히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안철수 후보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좀 정리를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을 보게 되면요, 직책 말고 구체적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주문한 요청하실지가 좀 궁금하고요. 마찬가지로 금태섭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하실 생각이세요? 이제 서너 차례 3번을 단독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기간 동안. 그래서 그렇게 뵐 때마다 저희 둘 사이에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게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단일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는 정말 그 어떤 선거보다도 치열하게 경쟁하자. 그리고 서로 그것은 용인하자. 서로 조금 섭섭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건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고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만 단일화 이후에는 어떤 협조도 서로 마다하지 않기로 하자 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그러나 아주 중요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형태는 정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는 공동유세부터 시작을 해서 방송, 토론, 그다음에 유튜브, 요즘에 이제 언택트의 시대이고 언택트 선거운동이 주요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서로 돕기로 약속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또 어저께 안철수 후보께서도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어떤 형태의 도움이든 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상상 가능한 모든 선거운동 방법이 다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 굳이 그걸 몇 가지로 예시하는 게 오히려 폭을 좁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면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하고 어떤 것이 과연 야권이 분열되지 않고 정말 통합된 형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단은 결국 실무적인 판단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실무적인 판단이란 멤버 선대본 구성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도 사무총장 선거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당 간에 공동선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협의에 들어갔고요. 양당 사무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속 본선에 단일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난이로운 명목으로 10만 원 공약을 비판이 있지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시장이 되시면 코로나19 극복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건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특별적인 정책을 내세요?
박의영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몇 가지 특징으로 구분을 하면 조직선거, 그 다음에 돈 푸는 선거, 그 다음에 하여튼 이 돈 푸는 선거, 그 다음에 흑색선전,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점잖게 표현해서 조직선거지 사실은 관권선거의 혐의가 짙습니다. 관권선거라고 하는 것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24개 구청, 이 구청장님들이 다 민주당 소속이고, 뭐 시의원, 구의원 비율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5천억의 자금을 준비를 해서 이걸 풀겠다는 발표가 민주당 발로 있었습니다. 구청장님들의 협의에 의한 형태를 취하긴 했지만 이건 저는 민주당의 돈 풀기 선거에 조직 선거를 가미한 형태의 그런 그 시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다시 말해서 코로나19의 피해를 보존한다는, 또 위로금을 준다는 그런 명목하에 벌어지고 있는 관권과 금권이 결합한 형태의 선거운동에 숨어있는 의도가 있는 그런 결정이라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각 자치구에는 그 관변 조직의 성격을 가진, 다시 말해서 구청장의 영향력 하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실상 예산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형태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직간접적인 지원 때문에 구청장의 의향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영향을 받는 서울 시민들이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릅니다. 이 조직을 지금 총동원하겠다는 사실상의 동원령을 이낙연 대표께서 표현을 하셨던가요? 백병전이다라는 표현을 썼던 게 기억이 나는데, 바로 거기에 이 돈풀리즘,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이 너무 점잖은 것 같아서 돈풀리즘이라는 표현을 오늘부터 쓰기로 했는데요. 이 돈풀리즘과 매우 정교하게 짜여진 각종 단체, 협회, 관변단체를 총동원한 선거를 기획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려가 큰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질문 주신 10만 원, 블록체인 기반의 K 디지털 화폐라는 최첨단 용어를 구사했지만 결국은 10만 원씩 돈 봉투를 돌리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선되면 바로 돌리겠다. 과연 후보로서 이런 공약을 낼 수 있는 것인지, 서울 시민 여러분들, 지혜롭고 현명하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아마 그 본질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응징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생사의 기로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서울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 피해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하는 분들의 숫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서울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어려운 경제 형편에 처한 분들을 파악하고 그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행정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일률적으로 구분 없이 10만 원씩 돈 봉투를 뿌리겠다는 공약을 공공연히 하는 후보. 그 재원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성되는 만큼 시민의 돈으로 시민에게 돈 봉투를 뿌리겠다는 공약을 하는 후보.
이런 후보를 금권 선거 후보다, 돈플리스트 후보다 라고 명명한다 한들 그게 지나친 표현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박영선 후보의 참으로 지탄받을 행태에 대해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판단이 반드시 투표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아울러서 흑색선전 후보입니다. 근거 없는 본질과 동떨어진 과정상의 비본질적인 서류 한두 장 들고 나와서 상대방 후보를 거짓말하는 후보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그걸로 일관되게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과연 21세기 2021년 전 세계가 이제는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10년 전, 20년 전도 부족해서 오세훈 선거법 이전에 참으로 부패하고 혼탁했던 선거로 되돌리고 있는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 선거 캠프의 행태를 보면서 참으로 큰 분노를 느낍니다. 박영선 후보께 촉구합니다. 흑색선전, 혼탁선거, 금권선거, 관권선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불법, 탈법, 편법 선거를 즉각 중지하고 패배하더라도 떳떳한 패배자로 남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김수환 답변에서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긴 한데 박 후보 측에서는 MB 황태자다, 내곡동이 LH 원칙적이다라고 하면서 네거티브를 더 거세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 후보님도 경고했듯이 선거 전략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저열할수록 우리는 정도를 갑니다.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을 때까지 정도를 걷는 정정당당한 선거로 임하겠습니다. 참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야권까지 그런 수준의 선거 전략에 동참을 하게 된다면 국민 여러분들은,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의 수준이, 대한민국의 선거의 수준이 60, 70년대로 되돌아간 듯한, 그것도 정부 여당 발로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서글프시겠습니까? 그렇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저열한 행태를 보일수록 우리는 정도를 간다 하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근거도 없고 그리고 새로 밝혀진 것도 없고 10년 전에 한명숙 후보 시절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망신을 당했던 사안을 가지고 아직도 국민을 우롱하려 드는 이러한 용서받을 수 없는 행태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방금 후보님께서 분명히 박영선 후보의 지난지역의 시간을 갖게 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그 지난 총선에서 당에서 처음에는 보편제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다가 선거 막판에 황교안 대표께서 50만 원 정부를 지급으로 선회를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후보님께서는 박영선 후보 분명히 끝까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약으로 이루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이, 그때는
이 코로나19 위기가 닥친 지 얼마 안 된 정부로서도 소득 계층별로 또 피해 규모별로 정교하게 지원 대상을 분류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춘 지원을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에 급박하게 지원금을 풀 수 있다는 명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다 우왕좌왕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위기가 닥친 지 1년 4개월이 돼갑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IT 인프라가 매우 발달되어 있고 행정력이나 행정의 수준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행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찍부터 구축해온 IT 인프라와 실시간 소득 파악이 가능해지도록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돼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이 정부의 준비 작업과도 맞물려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그런 행정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연말에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간 소득 파악을 하기 위한 TF팀이 꾸려졌고 지금도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수혜계층이 분명히 있고 원래 위기가 닥치면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는 법이고 그늘이 깊으면 또 햇빛이 쬐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언택트 비대면 업종을 선택했던 기업들은 지금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만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코로나의 이 위기 와중에서도 수입이 증대한 분이 있고 수입이 줄어든 분이 있고 수입이 아예 격감한 분이 있고 업종별로도 매출이 는 업종이 있고 같은 기업 중에서도 매출이 준 기업이 있고 정말 빈사 상태에 이른 기업이 있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점에서 아직도 똑같은 액수를 나누어 주는 것을 중앙정부도 심지어는 시장 선거에 나온 후보조차도 그런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인지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1년 4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이 정부는. 한쪽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정부와 박영선 후보는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겠다고 하는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을 버젓이 공약으로 내놓고 표를 사겠다고 매표 행위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탄받아야 될 행위이고 그리고 심판받아야 될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에 많은 실정과 무능을 거듭해왔습니다. 저는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 문재인 아바타인가? 라고 박영선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정리하신 이어진 건데요. 오늘 민주당에서 부모님께서 2019년도에 소위 트리플 참석하셔서 하셨던 발언을 좀 주제 삼았는데 어디요? 어디를 참석해? 2019년 10월에 정광훈 목사도 집회에 참석하셔서 했던 발언을 좀 문제 삼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 그때 했던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이 문 대통령이 독재자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의를 존중하는 대통령이신 거 맞는가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통령이신 거 맞는가요?
저는 그때 광화문 집회에서 우리 당 주최의 집회도 갔었고 여러 집회에서 연설을 두세 차례 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이 정부의 가장 큰 실패,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심화,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 경제학자들이 소득주도 성장이 빈부격차를 늘릴 것이다, 소득격차를 키울 것이다,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간곡히 충언을 하고 경고를 하고 부탁을 하고 애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민의를 존중하는 대통령인가, 독재자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화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취임해놓고 국민을 절반으로, 또 그 다음에 절반으로 나누어서 본인들의 정부를 지지하는 분만을 향한 구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각종 정책을 펴왔고, 그래서 이 정부의 가장 큰 실정 중에 하나, 가장 역사적으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부분이 바로 그 갈라치기, 그 반통합,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도 굳게 생각합니다. 그게 독재자가 아닌가요? 두 분 정도만 더 받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분 말고. 그런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독재자의 면모를 이 박영선 후보가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정부에서 장관직을 수행했던 박영선 후보가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참으로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님, 분열의 정치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님, 계층 이동 사다리를 차버리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심화의 정치하지 마십시오. 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박영선 후보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는 문재인 정부에 동조 한 셈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이 엄청난 실정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느껴야 할 민주당의 중진이었고, 심지어는 정부에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중기부 장관으로서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나게 고통을 겪는 중소기업인, 중소상공업자들에게 피해 규모가 심할수록 더 큰 지원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저는 박영선 후보가 중기부 장관 시절에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 한 번도 문재인 정부의 이 잘못 가는 길을 견제하거나 제어하거나 충원을 하는 역할을 했다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능과 실정, 부패의 대명사 문재인 정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후보로서 과연 떳떳하게 이 선거에 임할 수 있는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비 취약 지정으로 꼽히는 게 이제
예, 질문을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는 정치를 하거나 선거에 임하는데 저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공학적인 접근은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현장을 지켜보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진짜 저렇게 생각할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정도로 저는 우직하게 정치를 합니다. 제가 정치적 선택에 앞서서 정치 공학에 근거한 판단을 하는 것을 아마 거의 지켜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저한테는 그런 취약 지역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무슨 공약 방안이나 이런 것은 제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구호를 첫날부터 능숙하게 그리고 서울부터 공정상생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공정과 상생이라고 하는 이제 오늘부터 각 당협별로 선거 사무실별로 이제 내걸리게 될 텐데요. 이 공정과 상생이라고 하는 가치 이것을 오늘부터 전면에 내걸고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판단을 받을 생각입니다. 왜 공정과 상생이 중요한가? 이 정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부는 불공정의 대명사입니다. 공정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였지만 하는 행태를 보면 거의 모든 정책이 불공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서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이어서 국민 모두가 화합하고 통합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상생과는 거리가 멀게도 자산 격차는 커질 대로 커졌고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이죠. 소득 양극화도 역대 통계청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공정과 상생이라는 화두를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정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지금 질문하신 저희가 꼭 마음을 얻고 싶고 그리고 꼭 투표장에 나오셔서 저희를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각계각층에 정말 필요한 그런 가치를 담은 메시지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같은 취지입니다. 이번 선거는 매우 어려운 조직선거의 양상을 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지지율은 15%에서 19%까지 벌어졌다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런 수치에 전혀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한 분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이 실정과 무능, 부패 그리고 독재에 분노하는 분들이라면 전부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거기에 어떤 프레임을 씌우더라도 언론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부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이 실정과 무능, 부패에 분노한다는 데에서는 의견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측이 내곡동 그린벨트 투명 과정에서 당시 국장한테 보고했다는 내용을 시의회에서 말한 속기록을 갖고 나왔어요. 후보님이 2007년 내곡지구 시찰했던 내용 그리고 시의회 회의록이 있다고 하는데 다 부정확한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요.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본질은 저희 처가의 땅, 당시에 지목이 전으로 돼 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 땅이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혹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시행한다는 국책사업 시행 과정에서 강제 수용됐다는 겁니다. 그때 수용된 땅들을 정부에 팔고 싶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문제의 땅은 상속받은 땅입니다. 이 두 가지 점만 분명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첫째는 상속받은 땅이다.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수용된 땅이다. 이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온갖 술책을 부리고 있는 박영선 후보, 반성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러분 감사합니다.